2004년 7월 18일 구름이 두텁게 낀 오후. 기온은 덥지도 춥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날씨였다. 나는 6살 딸 수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동네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손엔 장바구니를 들고 수진은 분홍색 샌들을 신고 있었다. 우리는 복숭아와 수박이 쌓여있는 과일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나는 가격표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돌렸고 그 짧은 순간 손에 닿던 작은 체온이 사라졌다. 수진아. 나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몇 걸음 떨어진 쪽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가게 뒤로 간 줄 알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골목길도 옷가게도 분식집도 어디에도 없었다. 수진아. 수진아. 나는 가게 주인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서 어린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처음엔 그냥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5분, 10분, 15분. 시간이 흐르자 내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주변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에겐 세상이 정지한 듯한 순간이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나는 시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수진의 사진 수백 장을 인쇄해 전봇대에 붙이고 전단을 나눠주며 이 아이를 보신 적 있나요? 를 수십 번 되풀이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길을 돌았다. 시장 골목, 학원 앞, 공원 벤치.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봐. 남편은 처음엔 함께 울고 함께 뛰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었고 2년 후 그는 짐을 쌌다. 우린 살아야지.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붙잡지 않았다. 이미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 42분. 핸드폰 화면에 뜬 낯선 번호.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수진 씨 보호자분 되시죠? 경찰이었다. 유전자 DB에서 귀하의 따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다. 설마 진짜일까? 병원까지 가는 길은 멍한 상태였다. 택시에 타고 창밖을 봐도 세상은 소음 없이 흐르는 흑백 필름 같았다. 도착했을 땐 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호사가 안내한 병실. 창가에 앉은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내 눈이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정말 엄마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 앞에 있는 이 낯선 사람이 내가 20년을 그리워한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수진과 닮아 있었다. 얼굴의 윤곽, 귀 밑의 점, 눈동자의 빛, 그리고 결정적으로 DNA 검사 결과도 일치였다. 나는 울며 그녀를 껴안았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집으로 왔다. 나는 수진의 방을 20년 동안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다. 작은 침대, 색이 바른 유치원 그림, 선반 위에 놓인 인형들. 그녀는 방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냄새. 낯설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정말 돌아온 걸까? 그날 저녁 그녀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익숙하게 들었고 밥을 천천히 먹었다. 어색하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기억 안 나요. 그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흐릿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말투로 말했다. 잘 자요, 엄마. 말의 억양과 속도, 눈빛까지 똑같았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듯 정형화된 인사였다. 그리고 모카. 모카는 그녀가 들어온 그날부터 지속적으로 경계했다. 낯선 사람을 좋아하던 모카가 그녀에게만은 이빨을 드러냈다. 얘 왜 이러죠? 그녀는 웃으며 물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외출한 사이 나는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무의식적으로 펼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수진일까?
아니어도 이 집에 있고 싶다. 이 여자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 순간 나는 손에서 노트를 떨어뜨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노트를 손에 든 채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녀가 구조될 당시의 상황, 병원 기록, 보호시설의 접수 내용까지 나는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어느 건물 인근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발견됐다. 당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주소도 몰랐다. 그런 그녀가 유전자 DB에 등록된 내 딸의 정보와 99.8% 일치한다는 이유로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나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정신과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는 주어진 신원과 관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생존이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죠. 그녀가 수진이 아니라 해도 그 이름 속에서 안정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자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갈라지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처음으로 내가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게 병원이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호사가 말했어요. 너를 기다리는 엄마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울었어요. 그 이름이 나를 살게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의 체온이 그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책 한 권, 셔츠 한 장, 일기장 한 권. 현관 앞에 선 그녀는 말했다.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들,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짜 수진이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고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의 방에 들어갔다. 이불을 펴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20년 전 그날처럼 나는 울었다. 몇 달 뒤 나는 시장을 다시 찾았다. 그날처럼 흐리고 눅눅한 날씨였다. 익숙한 과일 가게 앞 오래된 상인이 나를 알아봤다. 그날 기억나요? 그 애 어떤 남자 손잡고 골목으로 가던 거 봤어요. 낯선 사람 같진 않았어요.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죠.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땐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몰랐지요. 다들 바쁘게 장사하느라. 나는 그날 이후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폐쇄되었던 CCTV가 최근 기술로 복원되고 있었고 그중 일부가 자료로 남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 속, 비가 내리던 2004년 7월의 영상. 흐릿한 장면이지만 작은 아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나는 화면 앞에서 말을 잃었다. 그것이 수진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수진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이 골목을 떠난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 길을 걷는다. 전통시장의 오래된 간판, 붉은 천막 아래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튀김 냄새와 젖은 콘크리트 냄새. 그 모든 것이 여전히 20년 전을 기억하게 만든다. 밤이 되면 가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다. 받으면 아무 말도 없다. 정적만 흐르고 이따금 숨소리만 들린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느낀다. 그건 그녀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수진아. 그 순간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다. 누구든 좋다. 그 이름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나는 다시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얼굴보다 더 선명하게 내 가슴에 박혀 있다.